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나 감옥 갈 수도 모른다 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정치보복할 수 있다 라고 공세를 취한 겁니다. 글쎄요, 야당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원팀 하자고 만났는데 갑자기 공천권 지분을 요구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내분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급기야 오늘 홍준표 의원이 출당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출당. 무시무시한 발언이죠. 나를 출당시켜라. 나를 내쫓아라. 라는 굉장히 격한 감정이 담긴 이 단어. 과연 누가 발언했을까요? 예, 홍준표 의원입니다.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구태라고 공격당한 홍준표 의원. 윤석열 후보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공천권 지분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일파만파 논란이 된 뒤 구태라는 공격이 있었죠.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윤핵관 차라리 날 출당시켜라. 굉장히 격한 반발을 했습니다. 날 출당시켜라. 공천 요구 논란 커지자 탈당을 언급한 겁니다. 원팀 하자고 만난 건데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이럴 거면 괜히 만났다. 괜히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감옥. 오늘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월요일 아침. 출당, 감옥. 감옥이라는 단어는 과연 누가 꺼낸 발언일까요?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감옥.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로 감옥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정치보복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검찰공화국의 공포가 눈앞에 있다라는 발언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나 감옥 갈지 모른다라는 발언.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있는 죄로 충분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발언 왜 나온 건지 야당의 반응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위협. 위협. 오늘 공격적입니다. 한국일보 오면이 쓰고 있는 위협과 관련된 뉴스 지금 살펴보시죠.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이라는 건데 한국일보 해석이에요.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이재명에게 더 위협적이다. 언제서부턴가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느긋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윤석열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못 가게 막는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한국일보의 해석 나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여론조사 지표가 정말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건지 잠시 후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지금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7천입니다. 7,000명이 넘었습니다. 주말에 코로나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걱정스러운데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 예상을 앞지른 7,000명대 오미크론 대응도 빨라져야 한다. 어제 7,630명. 주말을 감안했을 때 평일보다 적게 나온다는 걸 감안했을 때 7,630명이 나왔다는 건 이제 이번 주 평일 들어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예측인 겁니다. 2만 명 설 전에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47%에 달했습니다. 어쩌면
이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 대책 원점에서부터 다시 세워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부산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분명히 원팀 하자고 만난 건데, 잘해보자고 만난 건데, 하나가 되자고 만난 건데 어찌된 일인지 야권에서는 야, 이럴 거면 괜히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급기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면후심흑,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새까맣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면후심흑. 잘하자고 만난 건데 어째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구태라는 지적을 당내에서 받은, 특히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으로부터 구태다라는 지적을 받은 홍준표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출당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들으면서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MBC 김건희 씨 녹취의 파동은 크지 않았다라는 게 정치권의 정평인데, 오히려 홍준표 의원 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돌아선 홍준표, 출당시켜줬으면 청년의 꿈 게시글, 뻔뻔하다는 말에 윤이 떠오른다라는 댓글에 면후심흑, 중국 제왕학, 얼굴은 두껍고 마음이 검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다, 새까맣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윤 후보와 인연 끊어야 된다라는 글에 댓글로서 윤핵관들이 준동에 차라리 출당시켜주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출당, 일각에서 뭐 탈당 시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윤핵관아 나를 출당시켜라. 사실 굉장히 금기시되던 발언까지 홍준표 의원이 댓글로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아침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영세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이른바 공천 지분 요구에 대해서 구태라고 지적한 바 있죠. 아마 이에 대한 반발이 바로 홍준표 의원의 날 출당시켜라 라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권영세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태, 차라리 윤핵관아 나를 출당시켜라 라는 격한 표현까지, 정치권에서는 괜히 만났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갈등의 원인은 바로 공천권 지분 요구 논란이에요. 의혹이에요. 지난 19일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최재형은 종로에, 홍준표 의원과 가까운 이진우는 대구에 전략 공천해달라, 내 사람들을 전략 공천해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많은 보도로서 불거졌고, 들으셨던 것처럼 권영세 본부장은 구태를 보이면 인정 못 받는다, 당원으로서도 인정 못 받는다라고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어요. 방자하다. 그다음에 갈등이 증폭됐던 게 주말까지 상황. 그런데 오늘 아침 야, 윤핵관아 나를 출당시켜라 라는 탈당 시사 대목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자, 일단은 이 상황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의 공천을 요구했다. 자,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엄밀한 뒷거래로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굉장히 오래 전에는 뭐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최근에는 여야 공이 이제 공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저렇게 은밀하게 제안을 하고 은밀하게 공천을 주고받는 저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없어졌고 또 없어져야 될 구태 정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두 분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것도 식사 말미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제안을 했고 예. 그러면은 뭐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은 그날 식사 중에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도 되는 건데 그 다음 날 바로 홍준표 후보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당의 당직자 권영세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서 거칠게 이제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에게 모욕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없어져야 될 구태이긴 한데 다만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력이랄까 또는 정치적 리더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봅니다.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본인 입이 아니고 당직자의 입을 빌려서 거칠게 이제 모욕을 주는 것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참기 어려운 예.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현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이 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대가로 소위 나와 가까운 누구누구를 전략 공천해달라라는 요구가 글쎄요.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꽤 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요구사항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합니까?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의원이 만났을 때 홍준표 의원이 이제 요구한 게 두 가지라고 알려져 있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라.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선대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국정 운영 능력이 담보되는 사람을 써라라는 대목에서 홍준표 의원의 어떤 좀 뭐 편을 들어주자면 뭐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이런 좋은 인물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해라라고 이제 좀 소개한 거다, 제안한 거다라고 이제 홍준표 의원은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또 그 좋은 사람이 꼭 나와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가장 예. 자기의 측근이고 또 특히나 다른 자리에서도 아니고 지금 선대위에 합류하느냐 마냐의 이야기를 예. 하는 그날 바로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천 거래를 해가지고 선대위 합류를 어떻게 보면은 딜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잘못된 굉장히 구태 정치를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 정치의 어떤 아이콘으로 예. 급부상을 했잖아요. 청년들하고 아주 가깝게 소통하면서 이제 뭔가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고 청년들의 마음도 이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데 이런 걸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뒤로 이렇게 공천 누구 심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래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고 이제 청년들은 어쨌든 투명한 그런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공천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청년들의 실망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홍준표 의원이 만든 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탈퇴했다는 그런 인증 릴레이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예. 굉장히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좀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선대위 합류를 조건으로 공천권 지분을 요구한 것은 구태다라고 두 분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병미 대변인 나와 계시잖아요. 예. 두 분은 구태라는데 홍준표 의원은 지금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차라리 날 출당시켜라. 자,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국민들께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이 민심 그리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날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드는 시점이 있는데요. 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전 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사실은 둘 간의 만남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밖으로 좀 전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숙성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이 홍준표 전 대표로 인해서 청문홍답의 글이 이제 게재가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글이 게재가 됐던 내용들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 전체 대화에서 나왔던 맥락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당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와 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얘기들이 좀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의 정권 교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함께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에서도 정말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흡족시킬 수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교체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인사가 같이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마음까지도 국민의힘이 잘 합쳐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홍준표 전 대표랑 조금 삐걱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정치는 또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남은 기간 한 44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또 얼마든지 당내 인사들과 더 크게 협력할 수 있는 날들도 여전히 가능성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권을 요구했다가 권영세 의원 등으로부터 구태라는 지적을 받자 나를 출당시켜라 라면서 조금 전에 홍준표 의원의 글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까맣다. 면후 심흑이라고 직격을 했어요. 김병 대변인님, 네. 후보 대변인이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얼굴이 두껍고 윤 후보는 마음이 까맣다라는데 홍준표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주어가 생략이 돼 있죠. 예. 면후심흑 그리고 뒤에 있는 중국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메시지를 적어놨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들이 좀 남을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같이 손을 맞잡고 원팀 정신을 갖고 선거를 열심히 치르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기도 했고 당대표를 2번이나 지냈던 당의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국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권 교체의 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다시 화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홍준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원팀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아리송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께서 불쾌한 심정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계신데 지금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 생각하고요. 무조건 원팀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절차나 방식을 잘 못 지킨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갈등이 면후 심흑, 얼굴 두껍고 마음 새까맣다, 날 출당시켜라. 홍준표 의원은 전혀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구태다, 사과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양측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될 것 같은데 손정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갈등이 봉합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 보십니까? 갈등 봉합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팀 결렬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갈등이 봉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전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갈등이 나온다는 것은 소탐대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소탐대실이요. 윤 후보가 실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같이 하는 원팀의 명분으로 여러 가지 공천이나 이런 걸 요구한 거는 구태지만 이 구태가 홍준표라는 어떤 국민의힘의 거물급 정치인을 이렇게 망신 줄 정도의 구태였는가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해서 공천권에 대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이 공천권 어떻게 행사하겠다라고 당대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명분으로 잘 봉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뭔가 굉장히 낡고 구태한 정치인이라서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따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도 했었고요. 대선 후보도 했었고요. 이번에 경선에서도 나왔던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이 거물급 정치인을 이렇게 홀대했을 때의 그 역풍, 그 부작용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나를 구악 정치인으로 매도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의 공천권 지분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
좋은 사람을 추천한 것뿐이다라는 기조로 해명하고 있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입을 열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께서 그 윤석열 씨 얼굴 두껍고 마음 검다 이렇게 또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할 게 있겠습니까? 그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좀 여러 가지 불쾌감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좀 어떻게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김병임 대변인님, 후보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 예.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다. 날 출당시켜라.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예. 정치권에서는 이럴 거면 괜히 만났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 괜히 만났다 싶습니까? 만나지 않았으면 또 언제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날 것이냐고 묻는 질문들이 많았겠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나긴 잘했다. 저는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리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예. 그 대화에서 만약에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조금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고쳐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싶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을 만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 조정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잘 담아내서 정권 교체 길에 어떤 일이 가장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것인지 잘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라 잘 아시겠지만 뭐 대구나 서울의 차이를 두는 건 아니지만 이 종로에 사실은 누구를 출마시킬까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종로 재보궐선거 누구 거였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종로 의원직을 내던졌어요. 배수진으로. 종로는 정치 1번지다. 종로의 국회의원이 바로 거물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서 사실 이번 종로 재보궐에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가 종로 재보궐 공천자와 마치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인 것처럼 평가되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잖아요. 종로에 누구, 대선 후보 누구. 근데 그거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훌륭해서 공천할 수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요구를 해서 최재형을 종로에 넣는다. 이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는 어쨌든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뭔가 경선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1번지가 종로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당에서 굉장히 대선 후보만큼이나 중요한 자리로 이제 어떤 사람을 거기 이제 공천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지금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누가 갈 것이냐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자리를 뭐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략 공천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절차가 노출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내 사람을 심어라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한들 얼마나 이 대선 후보의 이미지, 이 대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이미지에까지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 전략 공천이 되는 것은 여러모로 맞지 않고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둘이서 얘기를 나누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잘 봉합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처리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세련되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홍준표 의원을 좀 망신 주는 식으로 아예 구태 정치인으로 그냥 매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안타까움은 좀 드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의원에 실망했다며 청년의 꿈을 탈퇴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 탈퇴 인증글 본물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모습에 실망했다. 정치적 발언 않겠다 선언했으면 지키길 바란다. 원팀 결렬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홍준표 의원의 공천 지분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 실망한 청년들이 탈퇴하고 있는 글까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또 하나의 갈등, 홍준표 후보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MBC가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뉴스데스크 등에서 보도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발언에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반응을 했는데 이와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의 소리의 그 직원이 이 바닥 홍준표, 유승민도 굿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김건 씨가 그럼 이라고 얘기해요. 이 바닥에선 누가 굿하고 누가 전 보러 가고 이런 거 나한테 다 보고 들어온다. 그러자 서울의 소리 이모 직원이 홍준표, 유승민도 굿했어요? 그러자 김건 씨가 그럼. 자, 이 보도 MBC 보도예요. 홍준표 후보 난 무속 안 믿어. 거짓말도 저렇게 하면 무섭다. 유승민 전 의원 허위 날조다. 라고 또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유승민 두 명의 의원 모두 다 아주 거짓말이다. 난 안 했다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굿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씨 저 이야기만 보면 이게 이 굿을 누가 하는지 점을 누가 보러 다니는지 자기한테 보고가 다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제 뭐 굿을 보는 사람들의 여왕인지 뭐 점을 보는 사람들의 여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굿을 하고 누가 점을 보러 가는지 보고가 다 들어온다.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도 굿을 했을 거다. 이제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구체적인 말씀은 없기는 하지만 어떻든 유승민과 홍준표 후보도 굿을 했다. 뭐 이 이야기인데 일단은 홍준표와 유승민 두 후보는 전혀 이제 사실과 틀리다.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단은 반박을 했고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씨 이제 전화 녹음이 이제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뭐 굿을 한 것으로 몰아가고 또 청와대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도 영적인 끼가 있어서 자신과 연결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굿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속신앙을 섬길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는 이 21세기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저런 식으로 과도하게 어떤 점이라든지 굿이라든지 무속에 좀 심취가 돼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조 시대에는 그럴 수가 있죠. 왕조 시대 때는 그렇게 해왔죠.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이 G8 국가를 넘어서 G5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 과도하게 어떤 무속에 좀 의지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많은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죠. 건진법사 이야기 나오죠. 또 무정법사 이야기 나오죠. 천공서성 나왔죠.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도사들과 함께 인생을 자수논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차고 넘치는 무속에 대한 의존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이 어떻게 좀 끊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라는 전재수 의원의 의견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 내용을 보고 사적인 대화의 녹취록이 있는 그대로 역없이 공개됐기 때문에 뭐 MBC의 보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이다 이런 얘기 수차례 드린 바가 있고요. MBC 보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이다. 예, 그리고 유승민 전 후보,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이 내용을 보면서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히 그 내용을 들어보면 김건희 대표가 스스로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후보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기자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 정도로 답을 하고 넘어갔던 내용인데요. 서울의 소리 직원이 네, 직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때가 이제 한 10월 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날짜가 나오면은 좀 표기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요. 10월 달이면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고 예. 그 경선에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국가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비전이 논의돼야 되는 숱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정치 공세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무속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왕자부터 천공스승 등에 대한 내용들을 같은 당내에서도 여과 없이 공격하기 시작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언급했던 내용들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뭐 무속인들이 했던 내용들이 이 점집을 통해서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뭐 점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숱한 소문들이 여의도 정치권에 우리 기자님들도 파다하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점집 어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십성 성격의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것들을
특히 저 10월 달 정도 되면 이모 씨와 김건희 대표가 누나 동생 하면서 편하게 그냥 농담 주고받는 식의 대화가 예. 오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큐로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유승민 전 후보나 홍준표 전 후보가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결코 무속 의존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반박이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를 향해서 이제 무속 공세,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VIP들만 참석하는 개막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행사장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해우 스님, 김건희 씨, 건진법사 세 사람의 오랜 인연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서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가 무관하다는 국민의힘 쪽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최순실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점이나 보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3월 9일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복순화하고 누군가 뒤나 캐고 어디가 점장이 비슷한 사람한테 점이나 보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이 여권의 이 무속 의존 총공세, 특히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또 앞서서 김의겸 의원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무속인 프레임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선거공학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프레임 전략들을 굉장히 여태까지 잘 구사했었거든요. 뭐 생태탕 얘기도 있었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뭐 줄리 의혹이라던가 김건희 씨 뭐 이런 얘기들로 계속 이제 프레임을 가족 리스크 쪽으로도 이제 만들어 봤었는데 그게 오히려 역공을 당했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걸면 역프레임으로 걸리는 거예요.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뭔가 공개되면은 윤석열은 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로 그게 공개되기 전부터 민주당 인사들이 굉장히 그것이 뭔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향이 별로 없었고 역으로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다시 소환되는 역공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무속인 프레임 이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역 프레임에 걸릴 게 좀 적거든요. 무속인 논란 같은 것에 별로 엮였던 적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 보니까 이 무속인 뭔가 무속의 신앙에 의해서 국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무속인 프레임을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는 듯한 저는 선거공학적으로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병민 대변인,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 행사 때 맨 앞줄에서 사진을 찍혔다. 이게 김의겸 의원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01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주관했던 행사가 세계적인 거장에 대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다녀갔던 관람객이 수십만 명에 달하고요. 그 행사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가 좌천돼 있던 시기지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상당수 그 개막식의 행사에 왔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치면 박영선 전 의원, 우윤근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그 자리에 왔었고 박영선 의원 왔어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 종교인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던 누군가의 한 사람을 찍어서 뭐 인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김의겸 의원이 거듭 이런 정치 공세에 선봉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김의겸 한 칸 띄고 가짜 뉴스 이렇게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 얘기를 꺼냈던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곤혹을 치렀던 적도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운운하면서 굉장히 언론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요. 검증이 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인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듯이 만들어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김의겸 의원이 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신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무속 프레임에 정치적으로 상대를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내용들 좀 뒤로 물리시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민생과 정책 중심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잘 좀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의 강한 반박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건진법사랑 정말 뭐가 있을 거다라고 민주당에서 확신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황들이 그리고 언론 보도 취재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김병민 대변인께서 건진법사가 앉아 있는 저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수십만 명이 왔다 간 행사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저 행사장의 사진은 VIP 행사입니다. VIP 행사고 100명 안쪽밖에 참석자가 없었습니다. 전체 기획전 행사에는 수십만 명이 다녀갔는데 저 사진의 저 행사장은 VIP 개막식 행사입니다. 100명 안쪽에 사람들만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갔던 이유는 저 전시회를 연합뉴스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특히 우윤건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연합뉴스에서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참석을 한 것이고 저기 건진법사는 연합뉴스에서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했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당연히 한 것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를 받아서 딱 한 번 만났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해명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2015년도에 저 행사에 벌써 7년 전에 연합뉴스에서 초청한 바가 없는데 근데 VIP로서 초청을 받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불교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해우 스님도 와 있는 겁니다. 일광사에. 그리고 더 이런 정황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건진법사 사라졌습니다. 그 딸과 처남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있는 일광사에 계시던 건진법사의 서성이라는 분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문화재단 그 홈페이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단에 가장 많이 후원을 했던 세무법인 홈페이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가 나오는 동영상도 없어졌습니다. 네트워크 본부도 해체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없애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클래식을 들으면서 도사들과 함께 인생을 논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자꾸만 없애고 뭐 마치 증거인멸하듯이 없애버리고 뭐 이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보다 소상하게 자세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진법사를 포함해서 주변 건진법사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혹 제기예요, 김병민 대변인.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했던 그 전시회에 수십만 명이 관람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성황리에 맞췄던 전시회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막식에 참석했던 종교계 인사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내용들을 강조했던 측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가만히 좀 생각하고 있으면 선거가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설 때마다 이러한 무속 논란, 네거티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상당히 진전되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지난날 윤석열 후보에게 씌우려고 했던 많은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엑스파일 논란이 굉장히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김건희 대표에 대한 유흥업소 접객원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김건희 대표가 거기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민적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한 번, 두 번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를 다시 원상복귀 바로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여름 8월 말에 뉴스버스가 고발사주라고 명칭 짓고 있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김웅원을 비롯해서 누구 하나 기소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또한 사건의 진실이 바로잡혀지기까지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선거가 44일 남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사진 한 장 가지고 이 내용으로 무속 프레임에 계속해서 더 씌우려고 하는 네거티브 공세가 진행되게 되면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야 사건의 진실들이 바로잡히게 될 텐데 이런 일들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의혹이라도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 시작한다면요. 아마 지난날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을 끌고 들어와서 녹취록에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왜 음대 출신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을
형이 얘기하고 어떻게 알았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계속 네거티브 선거가 진행되게 되면 국민들의 한숨과 신음만 더 짚어지지 않겠습니까? 남은 44일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각 당이 좀 저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야 이견 보도드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설 이후 등판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공개 등장이 임박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프로필 사진을 찍는 내용들이 일부 이제 사진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고요. 아, 저 지금 사진입니까? 보시는 것이 이제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을 이제 공개한 것인데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곧 공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고요. 일각에서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비공개로 이제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직접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각가지 뭐 녹취록 이야기도 있고 무속 논란도 있고 김건희 씨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대 대선 후보 중에 배우자가 이렇게 꽁꽁 숨어서 대중들한테 전혀 나오지 않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검증도 받아야 되고 직접 본인 목소리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육아 등 재택근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육아재택이라고 이름이 이제 이렇게 붙어서 그렇지 재택근무가 지금 이게 우리가 비대면의 이런 언택트 문화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육아 문제를 떠나서 재택근무를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새 주가 밝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들이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아서 급히 여론조사 전문가 저희 돌직구쇼의 자타공인 배동찬 소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대선 D44 민심은 무엇일지 저희 돌직구쇼가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이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러분 안방에서 편하게 TV를 통해서 김진 앵커의 보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먼저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오늘 아침 발표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40.6에서 42%로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 발표됐고요.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36.8%로 앞서 36.7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12.9에서 10%로 심상정 후보는 2.5, 2.5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보면 미세한 변화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2%포인트가량 상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 듯한 양상.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양상. 배종찬 소장님. 네. 자, 오늘 리얼미터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석열 후보 상승세로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 조사는 얼핏 보면은 오차 범위 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샘플 수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겁니다. 지금 42.0 대 36.8의 스코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거다. 이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혼전 양상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오름세다. 자동응답 조사를 보면 특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주춤세, 안철수 후보도 주춤세, 예. 심상정 후보도 주춤세인데 네.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상승세인 거죠. 샘플이 많아지면은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도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군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대선은 지금 하루하루 초접전이잖아요. 초접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6일부터 21일 6일간이니까 그 사이에 여러 변동이 또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샘플 수가 많으면 그만큼 오차 범위가 줄어드니까 예.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결과는 조금 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합니다. 41.4%에서 43.8%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36.2%에서 33.8%로 하락을 했습니다.
KSO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43.8 대 이재명 33.8. 배종찬 소장님. 네. 오차범위 바뀌죠? 그렇죠. 이 조사 오차범위 바뀌죠. 갭이 상당히 좀 큰데요. 한 10%포인트 딱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도 윤석열 후보는 뚜렷한 상승세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 앞서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지만 김건희 씨 통화 녹취 영향 안 좋다.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주춤이라 그랬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하락세예요. 예. 주춤 하락세.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도 한 2%포인트 올라갔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후보 지지율도 한 10% 초중반까지는 자기 지지율이다. 예. 내 지지율이다. 그런데 안 후보의 지지율도 견고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을 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김진 앵커 뒤로 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보면 이게 거의 정권 교체 여론하고 비슷해요. 43.8 더하기 그렇죠. 11.6. 잠시만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보통 빨리 되는데. 55.4. 맞아요. 맞죠? 그럼요. 55.4. 이건 암산으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권 교체 여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도 안 후보 지지율이 왜 올라가냐? 예. 정권 교체 여론만큼은 두 후보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아. 올라갈 여지가 있다. 예.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도 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숨은 포인트예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43.8과 안철수 후보의 11.6을 더하면 정권 교체 응답률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그럴 때 정권 유지 여론에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는 변수. 이걸 돌파해야만 가능해지죠. 그래서 우리 이 전재수 의원님이 지금 자불안석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권 교체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배 수장님, 네. 유독 이 여론조사 결과가 두 후보의 격차가 10%포인트로 가장 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유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 근데 이 조사는 무선이에요. 핸드폰.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무선이면은 진보 성향이 강한데 여기 또 안 후보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 방식이 이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응답 조사는 역시 윤석열 후보가 강세구나. 예. 이 조사도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강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이건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좀 많이 표집된다. 야, 신기하네요. 많이 참여가 된다. 그런 또 결과로도 또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사실 살짝 조심스럽게 예. 말씀 주셨어요. ARS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서던 포스트인데 요건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지금 제 뒤에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가 32.5%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건가요? 그렇죠. 깻잎 반장 차이인데. 아, 깻잎 한 장가요? 그래도- 반장이에요? 그렇죠. 깻잎 반장입니다.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죠. 오차범위 내. 예. 이 조사는 뭐냐? 면접원 조사입니다. 아, 이건 ARS가 아니라 면접이다. 면접원이에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재명 후보가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결같아요. 한결같은데 답답한 거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직전 조사 비교에 별 차이가 없죠. 그럼 왜 그러냐? 이 면접원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 뜨뜨뜨뜨뜨뜨 버튼을 누르는 자동응답과는 달리 예. 직접 면접원이 물어봅니다. 자동응답 성대모사. 네, 뜨뜨뜨뜨. 네. 그래서 예. 물어보면 대체로 지금 모름무응답 쪽에는 보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조사는 진보 성향이 좀 더 예. 표집될 수도 있고 또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주로 화이트 칼라, 더 지지 성향이 강한 직업 계층입니다. 화이트 칼라, 사무직. 그러다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수 성향은 살짝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논란도 있잖아요. 무속,
주술 물론 검증돼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좀 주저하는 이른바 노엘레 노인만 교수의 침묵에 나선 이론 현상. 침묵에 나선 이론 현상. 샤이 살짝 보수 현상. 예. 이것 때문에 응답을 안 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대학교 때 배웠던 이론이 갑자기 싹 들어갔다 나왔어요. 침묵에 나선 네. 이론. 3학년 때 나오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다. 네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좀 원포인트로 띄워봤습니다. 흥미로울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는 여당이 무속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 측에 대해서는 야당이 욕설 논란을 공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서던 포스트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욕설이냐 무속이냐 어떤 게 더 부정적일까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를 묻는 여론조사입니다. 흥미로운데 욕설 녹취 파일이 부정적이다. 이거는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욕설이 더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여론이 63.3. 아니다, 무속이다. 60.7%. 배수장님, 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논란과 의혹 어느 게 더 파장을 미치느냐. 무속 관련 논란은 살짝 어떤 거가 비슷하냐면 김건희 씨 리스크 논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여야에서는 김병민 위원은 오늘 또 우리 돌직구 나와서 무속 주술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 여론조사는 꽤 영향이 높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욕설이든 무속 논란이든 피장, 파장, 막상막하다. 피장, 파장, 막상막하. 이게 빅데이터 썸 트렌드 분석을 보면 썸 트렌드입니다. 예. 17일 기준으로 살짝 바뀌어요. 17일까지는 김건희 씨 통화 논란. 예. 이게 이제 언급량도 많고 더 파장이 큽니다. 근데 17일 중에 살짝 바뀌어요. 18일 넘어가면서는 욕설 논란에 더 집중을 합니다. 자, 이거 배수장님 또 분석을 하신 거예요? 예. 언급량을 보면 그 이야기는 욕설도 만만치가 않다. 무속도 만만치가 않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독인 객인인데 에이 저쪽 영향이 더 커요. 아니야. 무속은 별 중요하지. 형수 욕설 다 들었는데 무슨 영향이 있어. 그게 아니라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영향을 누가 받느냐. 예. MZ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이죠. 저희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한 M여중. 실세 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입니다. 마지막 지금 남은 아직까지 윤이냐 이냐 예. 이냐 윤이냐 아니냐 몰라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그런데 남아있는 여성 유권자가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무속, 하나는 욕설이에요. 야. 그래서 무속이냐 이 두 가지가 여성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욕설이냐 무속이냐. 이게 여성 유권자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여성은 물론이고요. 예. 이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 토론회까지 설명까지 지켜보면서 예. 막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욕설 63.3 부정적, 무속 60.7 부정적인데 요 수치 차이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개 거의 같다는 거죠. 거의 같다는 그러니까 거다. 양쪽에서 무속이 더 문제다, 형수 욕설이 더 문제다. 사실 유권자들은 피장, 파장, 막상, 막하, 점입 가경인 거죠. 점입 가경. 그러면 배수장님 서로가 무속이다. 그럼 이쪽에서는 욕설 들어봐라. 이건 괜찮냐? 무속, 욕설 계속 이 네거티브가 격화될수록 두 후보 모두의 내상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난 좋은데 안철수 후보죠. 아 그래요? 안철수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여성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윤 후보도 옆에 여기 김병민 의원 계시지만 이걸 상관없다 할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왜 상관이 없는지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욕설도 마찬가지로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상관없다. 그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여성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마지막 말은 로맨틱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여성 말씀하셔서 성별과 관련된 여론조사 지표도 하나 있습니다. M여중, MZ세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중에 20대의 표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20대의 남녀가 성별에 따라서 민심이 엇갈렸다. 서던포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컨대 남성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2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41.8%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여성의 결과는 다릅니다. 21.2%와 18.6%로 남성과는 사뭇 다릅니다. 물론 20대 여성이 아직 배 수장님 말처럼 둘 중에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이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당층, 중도층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긴 해요. 부동층이 상당히 네. 많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남성을 보면은 41.8% 누구 때문입니까? 이준석 매직이죠. 그렇습니까? 이준석 매직이 41.8까지 끌어올렸죠.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도 변동했습니다. 지켜봐야 될 건 여성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20대 여성 지지율 합해봐야 40%가 안 되죠. 예.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6명, 5명이 결정 안 했다. 예. 윤이냐, 이냐, 윤이냐. 이번 대선 누가 결정합니까, 김진앵커? M 여중이 결정한다고 하시죠. 그 중에서도요. 여성이요. 그렇죠. 여기 김소영 교수님처럼 여성이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배종찬 소장님이 가끔 잘 듣고 있나 안 듣나 이렇게 실험 질문을 해요.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배 소장님 내일도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배종찬과 함께하는 민심진심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논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내가 대선에서 지면 나 감옥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들어보시죠.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공화국이 열릴 것이다. 없던 죄도 만들어서 나를 감옥 보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서 이 정치권의 논란이 상당합니다. 일단 야당의 반응부터 한번 보시죠. 김기현 원내대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진심을 부지불식간에 토로했다. 하태경 의원,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낼 사람은 이재명 후보다. 이미 유사사례 있지 않나. 김진태 의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있는 죄로도 충분하다라는 다양한 반응들 야당에서 나왔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굳이 필요 없는 발언을 했다라는 쓴소리.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익명으로 유권자들이 진짜 대장동에 뭐가 있는 건가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서울경제신문에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내가 지면 나 감옥 갈지도 모른다. 뒤집어 보면 나 감옥 보내지 않으려면 나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보기에는 범죄자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중범죄자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저런 발언이 나온 것 같고 더더구나 저기는 이제 적성 연설을 하다 보니까 좀 정제되지 못하고 이제 하신 발언으로 보여지는데 어떻든 그 취지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어떤 상대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범죄 피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기소를 해가지고 구형을 해서 1심 재판 거쳐서 2심, 3심 대법원 판정이 나와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확정적 중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사, 기소, 재판, 1심, 2심, 3심 다 거쳐야 되는 이런 형사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 내가 보기에는 중범죄자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도사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나는 영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 영적인 끼가 있다라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하듯이 그런 끼로서 이야기를 한 건지 저는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하면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신을 합니다. 자기네 검사 식구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술 얻어먹고 돈 받고 하면은 전부 다 감싸왔던 것이 오늘날 이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불신받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 우려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예. 적성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하신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괜한 발언을 했다라는 쓴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삼권이 분립돼 있기 때문에 설사 검찰공화국이 된다 하더라도 떳떳하면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오면 감옥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땐 이재명 후보가 전략적으로 저 발언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주말 동안에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에 대한 추가 공개가 있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검찰권 남용과 관련한 단어들이 조금 회자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검찰권이 그러면 권한을 남용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편의주의적으로 수사를 한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취재를 하는 곳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던가 완전히 무사하지 않을 거야, 뭐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예. 이건 곧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김건희 씨가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보복을 하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와 표현이거든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네, 이거를 이제 상기시키고자 만약에 윤석열 후보 상대 측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공격적으로 적대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불리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도 보복하겠지 않겠느냐라고 그것을 이제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앞서서 지나가면 검찰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처가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안 되다가 여론이 문제가 되니까 수사해서 구속을 하게 됐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도 안 하고 뭐 구속영장도 청구 안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수사하고 해서 관련된 공범들이 지금 구속 수사라든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처가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개시 안 하다가 이제 여론이 되니까 수사를 하는 그 모습이 예. 검찰권이 과연 공정하게 행사가 됐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왜 검찰을 공격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어쳤지만 그 검찰이라는 것도 정말 순결무결하게 공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저 발언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해석됩니다. 예, 두 분의 해석은 이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저렇게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소희 교수님. 하지만 또 분명한 건 대선 후보가 나아지면 감옥 간다라고 얘기한 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만큼 분명해요. 그렇죠. 좀 뜬금이 없기도 했고. 나아지면 감옥 갈지 모른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군요. 물론 이제 검찰 개혁 중요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이 이번 정권 내내 이제 화두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정진상 씨를 예를 들면 사건이 불거진 지 107일이나 지나서 소환했고 그리고 뭐 거의 공소시효는 다 끝나기 직전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에 당시에 그 사업의 결정권자였던 어쨌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참고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찰이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권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검찰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공화국이 될 거다라는 이 이재명 후보의 이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이죠. 이미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지만 검찰이 오히려 여권 인사들을 봐주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고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말을 아꼈어요. 조심했단 말이죠.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도 잘 하지 않고 선대위 측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 본인 자체는 상대방 후보나 그 후보의 아내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좀 윤석열 후보보다 높았을 때는 어쨌든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다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여론조사에서 좀 열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막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언의 수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나아지면 감옥 갈지 모른다. 이 발언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도 언급을 했어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편 이재명 후보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둔에 나섰습니다. 추 전 장관입니다. 이 후보의 발언 괜한 말 아니다. 무서운 공작부부다. 대선 이기면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추미애 전 장관은 두둔을 했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님, 혹시 무서운 일을 꾸미고 계십니까?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괜한 얘기를 해서 본인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는 발언을 꺼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하태경 의원의 발언도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논란 중에 하나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논란이죠. 없는 병도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즐겨 쓰는 얘기가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본인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늘 즐겨 쓰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꺼냈던 발언을 지켜보면서 왜 이재명 후보는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를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슬로건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 가지 않는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런 얘기들까지 앞으로 계속 회자될 수 있게 된다면 대장동 문제를 둘러싼 본인에 대해서 훨씬 더 국민들께 의혹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정치적으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미 철진한 검찰개혁 프레임을 다시 한번 끌고 들어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 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현재 검찰이 이 대장동 문제를 지켜보고 과연 정당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나섰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주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낼까 두려운 측면들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특검을 받아들여서 대장동 문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면 됐을 텐데 여지까지 그런 일에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판단하고 선거에 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낼 것이다 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바로 이제 또 야권에서는 없는 정신병 만들어서 정신병원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또 방금 나왔는데 전재수 의원님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친형 정신병원 입원 문제는 법원 판결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문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의혹을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생존했던 정권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있죠. 이전에 정통성이 취약했던 정통성이 부족했던 독재 정권들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없는 죄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깜빵 보내면서 취약한 독재 정부의 정통성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해왔죠. 그리고 오늘날 검찰은 아직도 없는 죄 만들어서 깜빵 보냈던 그 흑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하지 않고 검찰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될 정도로 검찰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물었는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대장동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수사가 미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은 나온 것이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 비리의 핵심은 뭐냐면 돈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왜 비리를 저지르죠? 비리를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죠. 그러면은 검찰이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해야 되고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 국민의힘 조훈현 전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했던 원유철 전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합니까? 돈 받은 사람이 몸통이고 비리의 주범이고 돈을 따라가는 수사 계좌 추적만 하면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꾸만 녹취록 말을 따라가는 수사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주시리라 봅니다. 전재수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와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이 경기도 공약 발표 현장에서 일단 큰절한 영상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영상 보여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 2표 차이로 떨어질지 모른다. 집안 얘기 그만하라. 라고 지지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정말 2표 차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이재명이 보니까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욕했다는데 보니까 다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 집안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과 북한이 원팀으로 날 공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는데 이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북한이 윤석열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선제 타격 발언은 시대착오적 위험한 망언이다라면서 윤석열 물러나라 북한이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그제 멸공 통일을 외치다 6.25 남침에 핑계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라며 발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멸공 통일을 외친 게 6.25 전쟁의 뭐랄까요, 어떤 명분이 됐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의 저 글이. 윤석열 후보, 북한과 민주당 원팀이 돼 날 전쟁강으로 호도한다. 북한의 명백한 선거 개입, 사표는 없다. 송 대표 발언, 북한의 남침 유도설과 뭐가 다른가?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데 북한 문제 전문가 김수영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의 저 글. 이제 좀 부주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멸공통일을 주장해가지고 괜히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구실만 제공했던 셈이다. 이제 이렇게 남침을 유도한 셈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 팩트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팩트는 이승만 정권이 멸공통일을 외쳤기 때문에 남침의 근거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과 남침 전쟁을 준비해왔던 게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송영길 대표의 발언들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역사관이 좀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송영길 대표가 북한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부주의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는 북한이 굉장히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또 그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는 북한이 대포를 안 쏜 게 어디냐라는 식의 약간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승만 대통령이 괜히 멸공통일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온 것이 명백하게 정말 동족산잔의 비극을 만든 것이 너무나 명백한 팩트인데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뭐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분란을 만들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남침 유도설까지 이야기하는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가 항상 어떤 선거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거든요. 안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보수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동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멸공 논란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북한의 속시원히 말도 못하냐라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잘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권 내내 어떤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그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그 수역에서 진짜
굉장히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 결국 북한에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할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자라는 굉장히 강한 정서가 있는데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선거공학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의견 주셨고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멸공 통일이 남침의 이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침을 할 수 있는 북한의 핑계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송 대표가 발언했다는 입장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핫삼 실루엣 공개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가 귀국을 해서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라고 밝혔죠. 함께 보시죠. 설이야. 만지면 안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딸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 외국에서 힘들 텐데도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들을 잘 수행하고 대한민국의 국위도 선양을 해서 너무 기특합니다. 대선 때까지 함께 공개 행보나 이런 게 있을지. 열흘간 격리 기간이 있으니까 줌으로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안설희 씨가 이제 연구원이잖아요. 특히 이제 신약과 관련된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아버지의 선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방침으로 전에 알려져 있죠.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 전국에서 빛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가족 리스크가 적은 없어 보이는 후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선보다 조금 더 우월해 보이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안설희 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학문적인 성과라든가 연구 성과가 굉장히 높아서 외신에도 소개될 정도이니까 그 지금 네거티브로 완전 진흙탕 같은 양 정당의 후보를 보다가 안철수 후보를 보면 그래도 여기는 가족 리스크는 없지 이런 안심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그만큼 가족 리스크 없다고 또 수권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딸이 들어와서 우리 아버님이 정치인이라서 감사해요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귀중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측이 이 단일화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패륜이다라는 단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장면 살펴보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머릿속이 단일화로 가득한 듯하다. 어차피 석 달 뒤에 서울시장 나온다고 또 단일화하자고 할 텐데 그때도 단일화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대선 진정성이 없다라고 폄하를 하면서 서울시장 또 나올 거 아니냐. 그때도 단일화 안 해준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안철수 후보 측이 비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까지 열심히 도왔던 안 후보를 또다시 단일화로 희화화. 정치 도의적으로 패륜적 망언이다. 이 대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생태땅 의혹 꺼내들었던 것이 귀당의 패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병민 대변인님. 예. 국민의힘 대표인데 네. 그 대선에 나온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차피 또 서울시장 나올 거 아니냐. 그때 단일화 안 한다라는 건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간의 오랜 악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또 안철수 후보 간의 설전들이 오갔던 적이 많은 터라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낮을 때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정치를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존중하는 발언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판단은 특히 단일화를 둘러싸고 있는 또 전체적인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은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관련된 얘기들에 조금씩 말들을 더 아끼는 것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말을 좀 아껴라. 쓴소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실루엣 공개합니다. 바로 은수미 시장인데 김만배 씨가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 정영학 녹취록 중에서 언급이 됐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보시죠.
은수미 시장은 아시다시피 2020년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사회생을 한 바 있는데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야, 조금만 더 힘써서 은수미 재판 당선 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 무죄는 아니고 당선만 무효 안 되면 된다. 힘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이 구도 짜는 게 있어. 은수미 임기는 마치게 재판을 연기했다. 안 그래도 김만배 씨가 재판 거래를 한 건 아니야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은수미 시장과 관련된 언급이 상당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대법원 가면 100% 당선 무효일 거야. 그런데 임기는 채워줄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 실제로 임기는 채워지는 판결이 나왔죠,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은 시장 아웃에 대비해 지방선거 전에 한결에 결정나게 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형의 소스가 누구냐? 1번은 김용, 민주당 선대위 부부장. 2번은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3번은 조땡땡이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90만 원으로 가까스로 시장직이 유지됩니다. 김재수 의원님,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만배 씨가. 혹시 소스가 다 알려준 겁니까?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야 걱정하지 마 무효될 거야. 그러진 않았겠죠 설마. 김만배 씨 혼자 뇌피셜인데 어떻게 맞췄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씨 녹취록 아닙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늘 그래왔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무슨 사건이 불거지면 항상 대선 이유로 미루고 그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게 특검으로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갈 만한 사안이다 싶으면 수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그냥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양당의 유력 두 대선 후보가 공이 같이 걸려 있고 또 대통령 국면이고 대통령 선거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갈 거니까 우리가 뭐 수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하다 보면 특검으로 넘어갈 거다. 우리가 괜히 왜 책임을 지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좀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수사, 그다음에 수사의 가장 기본인 계좌 추적 이런 것도 안 하는 거 보면 결국은 특검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책임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 김만배 씨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어떤 블러핑이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 지금 공개합니다. 주말인데 주말엔 확진자 수가 적잖아요, 보통. 그런데 7천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설 이후에 2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바로 이건데 어제 신규 확진자가 7,009명, 어제 7,630명. 일주일 만에 2배 증가. 오미크론 영향 있는 것 같아요. 김탁 교수는 이 설 연휴 15,000에서 2만, 이후 4만에서 5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했습니다. 정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